안녕하세요. 원래 진행을 맡기로 하신 박봉규 청주대 교수님께서 잠시 늦으시는 관계로 제가 임시로 들어왔습니다. 네. 선문대학교 최용섭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 세션은 자유공모 세션이고요. 주제는 경제 안보와 글로벌 경쟁의 재편입니다. 발표자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왼쪽으로 미국 테네시대에서 오신 황원재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연세대 박정원 박사님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제 오른쪽으로는 서울대 모틴 딜런 교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따로 토론자가 없고 발표자분들께서 이제 상호 토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세션에 보시면 이렇게 토론자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시면 다른 발표자분들도 좀 이렇게 유심히 들어주시면서 상호 토론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황원재 교수님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약 한 15분 정도를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테네시 대학에서 온 황원재라고 합니다. 15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15분에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변화하는 세계화 속에서 세계 파워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요. 그러한 파워 경쟁이 변화하는 세계화가 어떻게 한국의 정치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어떠한 도전과 그에 맞춰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요. 책의 일부에서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이론보다는 조금 더 디스크립티브한 내용들이 많은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을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하는 세계화 속의 파워 경쟁, 두 번째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세 번째는 그리고 어떻게 한국이 이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로 변하는 세계화의 지형을 특징을 잡아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익히 알다시피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쇠퇴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주의 세계 질서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무역, 그리고 두 번째는 법과 합의 바탕으로 한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방식, 세 번째는 각국 참여하는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이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창설된 이후 발전되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 축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관세도 정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과 국제법과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167개국의 평균치를 봤을 때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또 힘을 바탕으로, 무력을 바탕으로 여러분 최근 아시다시피 이란 전쟁 같이 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그런 방식이 좀 더 자주 활용되어지고 있는 세계 정치 현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하고 있는 지형은 글로벌 공급망, 제가 한국말하고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세계 공급망을 재결성하고자 하는 노력들, 그리고 그와 맞춰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려고 하는 강대국 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무역의 80%는 이 세계 공급망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고요. 특히 코비드-19을 거치면서 이 공급망이 얼마만큼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는 리질리언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서, 또 그 가운데 중국이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즉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경제 안보를 바탕으로 한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이 대두되어 왔고요. 이에 맞추어서 새롭게 자국과 우방국 중심으로 세계 공급망을 형성하려고 하는, 우리들만의 리그 같이 공급망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파워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이 특히 이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리쇼링이라든지 니어쇼링, 프렌쇼링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도 아시다시피 2013년에 중국이 이제 1대1로 정책을 펴면서 1.4 트릴리언 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앞으로 쏟아붓겠다, 이미 많이 쏟아부었지만 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미국 중심한 서구 진영에서는 PGII 같은 파트너십 오브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아니면 IMEC, 최근에 그 이란 전쟁과 더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 그다음에 중동, 그리고 유럽 그 이코노믹 캐리도라고 하는 이 공급망 형성의 노력도 있고요. 이와 같이 새롭게 공급망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는 세계화가 쇠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화는 유지되지만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논의가 또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다음 슬라이드는 이런 왼쪽 우측에 보이는 것은 그 BRI 이 공급망 육로와 해상로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의 아래는 이제 IMEC 그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두 공급망이 마주치는 접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 삼고 이란 전쟁이 일어난 것이 어찌 보면 이런 구조적으로 보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도 하겠고요. 무역량으로 보면 사실 세계화가 쇠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2025년 무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고요. 다만 이제 그 투자 해외 직접 투자의 흐름을 보면 2020년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세계화가 쇠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서서히 쇠락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학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세 번째 그 변화하고 있는 세계화의 지형은 기술이 가장 이런 경쟁의 핵심 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이 가장 큰 핵심이고요. 이러한 주장은 뭐 여기 슬라이드에서 나온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 모든 것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중국과 미국의 그 높은 기술력을 직접 매절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2011년 이후로는 많은 높은 고기술 집중적인 분야에서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UN의 월드뱅크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호주의 전략 정책 연구소의 2023년 보고에 의하면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64개 가장 하이텍 섹터에서 이미 중국은 53개에서 그 누구도 쫓아왔을 정도로 독보적인 일을 달리고 있고, 나머지 11개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질문인,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한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이 세계 공급망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무역 수출 주도의 국가니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보면, 이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무너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경제 비용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관세에 의해서 걷어들인 세금이 2025년 1월 달에는 27 27 밀리언 달러였는데 약 4배가 1년 후에 증가했죠. 그만큼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걷어들인 돈이 많고 그만큼 한국 경제가 많이 손해를 보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건설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경제적으로 볼 때 위험한 한국 그 공급망 유지에 상당히 불리한 현실이 되는데 왜냐하면 중국과의 무역이 한국 GDP의 거진 19%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과는 2%도 안 되는 무역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한국이 이 인덱스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인덱스는 한국이 얼마만큼 세계 공급망에 관여되어 있느냐는 걸 보여주는데 상당히 높게 진행되고 있고요. OECD의 이 그림도 마찬가지.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크게 공급망이 단절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로서 이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에 가장 흡수되어 있는 한국이 이 공급망 새롭게 건설하는 데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주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중심으로 오프쇼링, 프렌쇼링 하는 것은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많은 투자를 미국에 요구해서 아시다시피 450빌리언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죠. 미국 상품을 사기로 되어 있고 이 말인즉슨 그만큼의 많은 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국내 투자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는 유리하겠지만 그만큼 한국 경제 불리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 예전부터 주장되어 온 얘기지만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경제의 다각화, 수출 교역의 다각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미국이 한국이 가장 수출과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두 국가이고요.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다거나 약화시킨다는 것은 반대로 미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각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이 다음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의 수출과 수입의 다각화의 정도를 측정한 일종의 그 다각화 지표가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2007년 그리고 2011년 12년 이후로 그 전엔 다각화가 많이 진행되어졌지만 그 이후로 점점 다각화가 낮아지고 있고 이는 세계 평균인 54 정도보다 훨씬 높은 65에서 70까지 이를 정도로 상당히 교육 대상국이 매우 한정된 그러면서도 세계 경제에 통합된 아주 위험한 경제 구조이고요. 따라서 미국 중심으로 세계 세력의 공급망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런 다각화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은데 특히 국제 정치 경제를 하신 분들은 이 국내 문제니까 많이 말씀 안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산층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산층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중산층이라는 것을 많은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그룹이 되겠고요. 또한 인적 자원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룹이 됩니다. 따라서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와 같은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므로써 경제 성장에 역행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고요. 또 많은 정치적 효과로 볼 때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중산층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정치 참여가 덜해질 것이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 점점 더 국민에게 어카너빌리티가 떨어지는 더 단독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국민에게 제어받지 않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오소리테리한 권위주의적인 그런 가치가 점점 더 대중 앞에서
인기를 끌게 되고 선거에서 중요한 주제로 작동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민주주의가 퇴보하게 된다라는 보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처럼 많은 학자들도 이 중산층이 한국에서 정치와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중산층은 90년대 중반부터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부터 줄어들어 왔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은 별로 변동이 없다라는 보고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인컴을 바탕으로 한 중산층이고요. 최근 보고에 하면 그 부를 바탕으로 한 중산층은 부익부는 상당히 커짐으로써 그렇게 측정했을 때 중산층은 상당히 줄어든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한 예로 보자면 이제 우리가 시간제 근무자들이라든지 기간제 근무 노동자들, 그리고 그런 수치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증가해왔던 추세였고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7, 80년대 거치면서 90년대 초반까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당히 낮은 불평등 지수를 유지했던 아주 특이한 국가였습니다. 그것이 정치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의 현실을 작금해서는 경제 성장률은 대단히 낮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불평등 지수는 높아져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정치적 퇴보가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상들이 이 중상층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 번째, 우리나라 무역 중심의 국가지만 이 무역이 창출해내는 그 고용 효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쇠락해 왔습니다. 90년대는 밀리언 달러에 60명 정도의 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면 2019년엔 단지 7명 정도만 창출할 정도로 우리 무역은 보다 기술 집약적으로 발전해 왔고요. 따라서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자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맞는 얘기가 되겠지만, 어떤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 능력을 잃게 된다는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만 보면 국내 유입된 돈은 한 24% 해외 투자 24%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해외로 나간 그 해외 투자액은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미국 중심으로 한 세계 공급망 형성이 결국은 이 빈부격차를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에 대응해야 되느냐?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빨리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에서 이루어져 왔던 그 세계 축을 다시금 찾아 세우려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그것은 강대국 중심이 아니라 중소국가들 중심으로 룰 베이스된 법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다자주의 시스템을 새롭게 구성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출과 수입의 다변화라는 건 결코 버릴 수 없는 어떤 목표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일시적으로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일지라도 점점 다변화를 위한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기적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기술 경쟁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념과 진영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서 이익이 된다면은 모이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게 어떤 나라라도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그래서 shared value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shared value, shared interest. 이제 shared interest 바탕으로 이번 대주제가 국익 중심의 세계 질서라고 하는데요. 한국도 국익 중심으로 이해를 같이 한 나라와는 기술 협력을 도모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R&D 스펜딩은 해외에 돈이 나갈지라도 지속적으로 국내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발전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중산층과 관련돼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202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 분이 받으셨는데 그분들이 받은 내용들 중에 하나는 이 아시아 경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 성공에 대한 얘기를 이론적으로 잘 펴내셨는데 그 원인은 인클루지브한 인스티튜션이 있었다. 한국말로 하면 이 포용적인 제도가 한국 경제 성공의 키였다라는 주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 포용적인 제도화라는 것은 이 오퍼튜니티 기회와 평등 그리고 메리토크라시 능력 중심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때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능력 중심과 평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포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교육 제도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국가 건강보험제도, 그다음에 연금제도, 그다음에 이제 하우징 초기에는 이제 랜드 리폼 이제 토지 개혁 같은 것들 통해서 이러한 제도들이 발전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약화된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런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고 자칫하면 지금 세계화가 무너지는 것에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들이 오히려 이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의 발전과 평등을 유지시켜 왔던 가장 근간이었던 이 포용적인 제도화를 버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다자주의적인 법질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제도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이익을 중심 삼고 협력할 수 있는 너무 이념적이거나 어떤 그런 것에 몰입돼서 당파적인 이유로 해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놓고 정책 중심으로 협력하고 모든 무역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 다각화하는 협력의 다각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산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제도화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박정원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한 15분 정도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박정원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분명히 큰 변화입니다. 중국에서도 탄소 중립, 저탄소 발전, 신형 전력 시스템 같은 새로운 말들이 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말들이 등장한 뒤에도 에너지 안보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의 핵심은 변화는 있지만 구조는 이동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제 제 주장을 하나의 역설적인 설명에서 출발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발표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 연구가 출발하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존 이론이 이 문제를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디에서 한계를 갖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 핵심 개념인 치환을 설명합니다. 이후에는 중국 주요 에너지 전환 정책 문건을 분석하면서 전환 언어가 어떤 판단 위계와 시간 구조 속에서 제시되는지를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통해 왜 중국의 에너지 전환 담론이 정체성의 교체가 아니라 치환으로 나타나는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출발점입니다. 이 연구는 제가 중국의 에너지 전환 문건을 읽으면서 느낀 하나의 의문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보통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기존 체제에서 벗어난 변화 또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의 이동을 떠올립니다. 탄소 중립이나 저탄소 발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같은 표현도 모두 그런 변화입니다. 그런데 중국 문건을 계속 읽다 보면은 조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전환을 말하는 문건일수록 오히려 안보, 안정 그리고 통제 가능성이라는 기존 기준이 더 강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전환 언어가 등장했는데 왜 에너지 안보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전히 기존 언어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 질문이 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환이 제도화된 이후에도 에너지 안보는 무엇으로 남는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환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 관심은 전환 이후에도 안보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이 실제로 이동했는가 바로 그 여부에 있습니다. 전환이 등장했는가가 아니라 결국은 전환 이후에 무엇이 유지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의 선행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기존 이론과 연결해 보면 기존 이론 연구들은 각각 중요한 설명을 제공하는데요. 안보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안보 문제로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또 존재론적 안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왜 안정된 자기 이해와 정체성을 유지하려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도와 규범에 관한 논의는 한번 형성된 제도와 기준이 왜 쉽게 바뀌지 않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환이 이미 정책 언어가 되고 국가 전략 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무엇이 안보의 기준으로 남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이론들은 왜 유지되는가를 설명한다면 저는 무엇이 유지되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는 치환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치환은 전환의 언어가 확산되더라도 에너지 안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치환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새로운 언어가 등장했는데 그 언어가 실제로는 기존 기준을 통해서만 의미를 얻는 상태입니다. 중국을 보면은 슈앙단무비ao, 신싱电力系统, 还有 能源转型 같은 새로운 전환 언어가 분명히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탄소 피크와 탄소 중립, 신형 전력 시스템, 에너지 전환들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항상 안정, 안전, 통제 가능성이라는 기존 안보 기준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전환 언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전환 언어가 어떤 기준 안에서 이해되는가입니다. 중국 담론에서 전환은 독립된 상위 기준으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환이 에너지 안보 기준을 대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으로 흡수된다는 것을 문건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치환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판단 위계입니다. 왼쪽에 있는 질문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전환이 독립된 상위 목표로 제시되는가 아니면 기존 에너지 안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으로 제시되는가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안보 위에 놓이는지 아니면 에너지 안보가 전환의 조건으로 남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간 구조입니다. 미래가 기존 기준과 단절된 새로운 질서의 시간으로 판단되는가 아니면 장기 계획과 단계적 추진 속에서 관리 가능한 연장의 시간으로 그려지는가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치환이 아닌 경우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전환이 상위 기준으로 제시되고 에너지 안보가 오히려 그 전환 목표에 맞게 재조정돼야 할 하위 조건으로 서술되었다면 저는 그것을 치환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미래가 기존의 관리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으로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면 그것 역시 치환이 아니라 정체적 전환 혹은 부분적 전환으로 판정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것은 단어의 빈도가 아니라 어떤 단어가 다른 언어를 승인하고 제한하는 상태의 상위 기준으로 작동하는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 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중국을 치환으로 넣기에 만든 표는 아니고요. 오히려 중국이 다른 칸에 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표입니다.
만약에 에너지 전환이 기존 에너지 안보 기준을 대체하고 미래도 새로운 질서의 시간으로 제시되었다면 그것은 정체성 전환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환 언어가 강해지더라도 판단 위계와 시간 구조 모두 기준 안에 남아 있다면 저는 그것을 치환으로 판정했습니다. 제한적 변화와 부분적 전환을 간단하게 그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치환 밑에 있는 제한적 변화는 기준은 바꾸었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은 여전히 가능한 경우, 관리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분적 전환 같은 경우는 기준은 그대로이지만 새로운 질서로 바뀐다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표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중국은 치환이다라고만 주장하면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환과 정반대인 정체성 전환칸까지 표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중국이 극한에 들어갈 가능성도 함께 열어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분석 결과는 모두 치환칸으로 모였습니다. 정반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쪽으로 모였다는 것, 이것이 이 결론을 신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대상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정부가 발행한 7개 문건입니다. 선정 기준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 핵심 기관이 발행한 문건이고요. 두 번째는 전략계획 백서처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통계나 집행지침 같은 건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이었고요.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해석적 접근을 했습니다. 특정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세는 것은 아니었고, 전환 언어가 어떤 상위 기준 안에 놓이는지를 문맥적으로 읽어냈습니다. 해석적 분석이라고 하면 자의적으로 읽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판정 규칙을 미리 고정을 했습니다. 한 문건 안에서 표현이 서로 충돌하면 조건절에 놓인 표현을 우선적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전제로 한다라는 구절이 있으면 그게 그 문건의 진짜 위계를 보여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두 문건에 이 규칙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이제 실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환 언어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또 전환을 가리키는 표현은 시기마다 다르게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혁명, 조정 목표,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문건 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존 안보 어휘가 결합된 상태로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함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정책 문장에 나오는 말이 우선 순위입니다. 회의에서 누가 먼저 발언하느냐가 서열을 보여주듯이 이 점을 두고 이제 2014년 문건을 제가 앞에 두었습니다. 이 원문은 이제 그 뜻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에너지 안보 보장을 첫 번째 자리에 둔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급 보장 능력을 높인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혁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표현은 하나입니다. 放在首位. 이게 이제 첫 번째 문건의 끝에 네 번째 말인데요. 이게 첫 번째 자리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건은 에너지 안보를 첫 번째 자리에다가 말한 뒤에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혁명이라는 강한 전환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혁명은 에너지 안보라는 기준 뒤에 나옵니다. 세 번째 문건 보시면 혁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밍이라는 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에너지 안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서 전환은 안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어순이 곧 위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문건에서 이제 전환이 안보를 전제로 승인된다는 걸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여기에선 아예 순서로까지 고정됩니다. 제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도적 선언, 先立后破라는 뜻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먼저 세우고 나중에 허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건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체계를 충분히 구축한 뒤에 기존의 체계를 줄인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그리고 또 탄소 피크 정책을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현실을 무시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충분히 세워졌느냐고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 건물이 다 올라가도 준공 검사를 해야 통과해야지 입주할 수 있듯이 시엔리허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준공 검사의 기준이 바로 안전, 안정, 통제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전환 잣대가 아니라 여전히 기존 안보 기준이 합격 여부를 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자체는 단순히 정책구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전환의 속도와 범위를 안보 기준이 결정한다는 의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즉 변화는 있지만 구조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시간 구조의 연장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문건에는 미래는 갑작스러운 단절의 시간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 계획, 단계별 목표, 그리고 안정적 추진의 언어로 제시됩니다. 즉 미래는 새로운 질서가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불확실성이나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전환을 멈추게 하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통제 가능한 위험으로 다시 표현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중국 문건에서는 미래는 갑작스러운 변화나 이제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가 계획하고 정리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제시됩니다. 이게 시간이라는 말이 사실은 판단 위계와 함께 나오는데요. 전 문장으로 이거 어떻게 가는 거죠? 전 문장에서 보듯이 이 문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사실은 판단 위계라는 시엘리 호퍼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 빨간색 부분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나온다는 뜻에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발례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기 중공 문건에도 혁명이나 탄소 중립 그리고 신형 전력 시스템 같은 강한 전환 언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장에서 나오는 세 가지 경우를 따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혁명이란 언어입니다. 그 어밍. 이것은 표현만 보면 매우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건에서는 이 혁명도 안전, 효율, 지속 가능성이라는 조건 아래에서만 추진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슈앙따무비어, 이거는 탄소 중립, 탄소 피크를 말합니다. 이 목표는 유엔 공약과 국제적 압력 속에서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문건 안에서는 여전히 에너지 안보를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에 배치됩니다. 세 번째는 신싱디엔리 시통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 전환 언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전 제일과 국가 총괄의 원칙이 상위 개념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경우 같은 경우는 제 주장의 발례라기보다는 오히려 치환을 더 분명히 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의 담론에는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도 있고 새로운 기술 언어도 있고 또 새로운 미래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에너지 안보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바꾸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 언어는 계속 등장은 하지만 그것은 안전, 안정, 통제 가능성이라는 기준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래 역시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장기 계획과 단계적 추진 속에서 관리 가능한 시간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를 정체성 전환이 아니라 치환으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전환은 있지만 전환이 안보 정체성을 대체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전환은 변화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를 판단하는 구조는 이동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연구한 이 연구는 중국 한 사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급 안정성과 가격 안정성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과제는 전환과 안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전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전환이 어떤 안보 기준 안에서 이해되고 정당화되는가입니다. 전환의 언어가 안보의 기준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묻는 일은 비단 중국 한 사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국 전체의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가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틴 딜런 교수님께서 한 15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틴 딜런입니다. 저 발표는 프랑스 말로 해도 되죠? 농담인데요. 네, 저 말 능력이 부족해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논문은 아직 연구 중이고 그 완성도가 높진 않아서 여기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논문 타이틀은 그 전략적 평가 절하. 국가는 왜 자국의 영토 가치를 낮추는가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기 좀 이상하게 잘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연구 계기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몇 년 전에 그 엘블리즈 걸비라는 그 트럼프 행정부 있는 전략가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대만에 있는 그 TSMC 공장, 그 반도체 공장을 파괴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해서 이런 공장을 소유하게 되면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 파괴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발언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봤을 때는 조금 극단적인 발언이고 대만에서는 사람들은 좀 분열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우리나라를 침공당하면은 공장을 파괴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우리 소중한 공장을 왜 파괴하지? 끝까지 싸워야지 이런 방향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기로 그 궁금하게 되는 거는 그 국가가 언제 자기 재산, 자기 중요한 자원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구한 사람 별로 없는데 고민한 사람들은 이거 브로큰 넷 스트래티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만 일뿐 아니라 발트 국가 방어 문제에 있어도 조금 이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러시아가 그 발트 국가를 침공한다면은 그 발트 국가에 있는 도로, 철도, 그 중요한 인프라를 파괴했으면 어떨까? 이런 정책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용어로 그 territorial depreciation이라고 적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용도 절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은 최근 건 아니고 그 긴 역사를 보면은 사례가 종종 있어요. 고대 시기부터 아즈텍 문명도 그런 걸 해봤고 최근도 몇 개 있는데 상당히 드문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례 찾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하자면은 그 용토절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뭐 자산 아니면 자원을 파괴하거나 파괴한다고 위협한다.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구, 돈, 기술, 전문가들 전쟁 나기 전에 대피시키거나 대피시킬 거라고 위협하는 것. 아니면 전쟁 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용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미리 전화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당신이 나라는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뭐 이익을 얻지 못할 거다. 뭐냐면 뭐 우리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할 거야. 아니면 너가 생각하는 기술이나 돈이 없다. 이런 전화 또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그 전략은 이거죠. 뭐 당신은 우리 집을 훔치려면은 내가 내 집을 먼저 그 불 태우겠다. 이런 억제 전략인데 이런 전략은 쟁점 몇 개 있어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억제력. 뭐 침공자는 원하는 결과, 원하는 자산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억제가 강하게 된다. 억제가 강화시킨다. 이런 논의도 있고 전쟁 나더라도 그 침공자는 내 자산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자산이 되지 않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우리 국가는 그 동맹 속에서 전쟁하고 있다면은 침공자는 내 자산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맹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논의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용토 절하는 되게 저렴한 전략이에요. 뭐 대단한 뭐 돈이나 자원 필요는 없고 그냥 뭐 달리 뭐 도로 뭐 인프라를 파괴하면 돼요. 그리고 더 저렴한 거는 그냥 위협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자산 파괴하겠다. 위협만 하면은 상당히 저렴한 전략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 약점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가치가 있는 자산이 있어야 그런 거 가능하겠죠. 당연하지만 그래서 침공자가 원하는 자산이 있어야 그런 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자산은 쉽게 파괴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 필요합니다. 뭐 그래서 뭐 침공자는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그 자산을 이렇게 장악하기 전에 파괴해야 되니까 몇 시간이나 뭐 길어도 며칠 이내 그 파괴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대교, 뭐 철도, 뭐 건물 그런 것들이어야 되겠죠. 또 문제점 하나는 내가 이런 위협을 한다면은 당신은 침공하면은 우리가 이걸 파괴하겠다 하면은 그 침공자가 내 자산을 상당히 높게 그 가치 상당히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대신에 미리 공격할 수도 있어요. 조금 위험한 전략일 수도 있어요. 또 약점 하나는 이런 위협할 때는 그 정치적 그리고 심리적 비용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국민한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전략이죠. 우리가 침공을 당하면은 우리 소중한 자산 다 파괴하겠다. 이런 거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실패감 아니면 뭐 회망이 없는 거를 전달하는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침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자산을 파괴하는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전 당할 거라는 거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니까
상당히 비용이 큰 전략일 수도 있고요. 또 문제 하나는 내가 그 침공자한테 이런 위협을 하면은 당신이 들어가면은 내 자산을 파괴하겠다 하는 거는 내가 전쟁에 망할 거라는 거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한 전략이에요. 왜냐면 좀 뭐 약하는 거는 전달하는 전략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문제들이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원인은 거기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제가 그런 뭐 전쟁을 통해서 그런 내군사를 사용해서 그 전쟁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 낮아야 이런 극단적인 전략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이런 용토 절하를 알고라고 예측되고요. 두 번째 원인은요. 일단 동맹국이 없어야 이런 전략을 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동맹국 있는데 제 자산 다 파괴하겠다 전달하면은 첫 번째 문제는 그 동맹국한테는 나를 방어할 가치가 줄어들어요. 이 친구는 자기 자산을 다 파괴할 건데 내가 왜 방어해야지? 어차피 이 친구 영토가 가치가 없을 텐데.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위협할 때는 제가 군사적으로 망할 거라는 거 전달되기 때문에 그 동맹한테도 위험한 거죠. 이 친구는 전쟁에 배전 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뭐 방어할 만한 친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동맹이 없는 국가들은 용도 전략을 선택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연구는 마무리 다 못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사례들은 2차 대전 스웨덴, 뭐 냉전기 스위스, 1990년대 이집트, 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랑 그 파나마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스웨덴이랑 그 스위스만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그 2차 대전 스웨덴을 보시면 그 스웨덴에서 그 중요한 철광석 광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치 독일은 필요했던 철광석인데요. 그래서 스웨덴은 외교 수단으로 그 1939년 독일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서요. 독일은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면은 우리가 그 광산들은 다 미리 파괴하겠다. 그래서 그 광산 있는 장비 그리고 광산에서 나가는 철도 다 폭발시킬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마.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스웨덴은 군사적으로만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 없어서요. 스웨덴 지도자도 전쟁의 이길 가능성이 없다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스웨덴이 동맹 지원 받을 희망이 없어서요. 뭐 프랑스, 뭐 영국은 뭐 친구라고 할 수 있었는데 얘네들은 그 지리적 거리 때문에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 1940년 그 프랑스가 전쟁에 패전당하고 그 노르웨이도 침공 당했으니까 이제 스웨덴은 영국한테 그 도움받을 가능성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스웨덴 경우는 그 동맹이 없었고 그 동맹이 생길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냉전기 스위스인데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스위스 지도자들은 이런 예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유럽 상황에서는
그 새로운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나토와 그 소련 진영 전쟁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런 전쟁 속에서는 스위스 영토가 점령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스위스가 점령하면은 소련군은 조금 더 쉽게 뭐 북이탈리아 아니면 그 동프랑스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소련은 우리나라 있는 뭐 대교 뭐 터널 이런 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위스는 정말 열심히 뭐 새로운 대교나 터널 만들 때마다 이미 대교 안에 아니면 터널 안에 그 폭발물 넣을 수 있는 자리는 준비하고, 아니면 그 중요한 공장, 뭐 중요한 산업에서는 이것도 이미 미리 그 폭발할 수 있는 장비 다 설치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 지도자들은 스웨덴처럼 우리가 그 군사적 방어로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소련을 막힐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냈었고요. 그리고 스위스는 사실 제일 유명한 중립 국가죠. 그래서 스위스는 그 오래된 중립 정책 때문에 그 나토나 그런 동맹이 없었고, 그 전쟁 속에서도 그 큰 도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스위스도 역시 동맹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용도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했던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일단 요단한 건데 뭐 중요한 자산이 있어야 뭐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보통 1. 내가 군사력 부족하고 2. 내가 동맹이 없기 때문에 용도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대만 얘기로 다시 가면은, 뭐 제가 봤을 때 그 대만 정부가 이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그 스위스나 스웨덴과 달리 뭐 중국은 대만보다 확실히 힘세지만 아직 조항이 불가하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뭐 대만이 어느 정도 그 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전략을 취하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대만이 뭐 스위스나 그런 나라와 달리 뭐 미국 아니면 일본 그런 뭐 지원국도 있고 뭐 해외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하기는 아닌 것 같고, 뭐 발틱 국가들도 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발틱한테도 안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발틱도 뭐 본인이 발틱 나라들은 그 군사력 별로 없긴 없는데 동맹국한테 도움이 받을 거를 어느 정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안 취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우리가 이제 상호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그 상호 토론을 제가 방금 생각해 봤는데, 먼저 그 황원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상호 토론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순서로 박정원 교수님께서 하신 내용으로 상호 토론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모틴 딜런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으로 상호 토론을 진행하는 그 순서가 가장 좀 매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그 황원재 교수님 발표 내용을 가지고 상호 토론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제가 그 간략하게 그 정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하나의 그 첫 출발점으로 해서 다른 두 분께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황 교수님께서 이제 그 세계화의 이행기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경제 안보가 그다음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이 그러한 그 세계화의 이행기의 특징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그 한국 같은 경우에 그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건설,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그 상당한 부담 등의 그런 외부적인 그런 부담의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또 내부적으로도 그 중산층 사이즈가 상당히 그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있고, 이게 단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퇴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교수님께서는 그 R&D 투자, 특히 이제 기술이 점점 더 중요시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R&D 투자에 보다 역점을 둬야 되고, 또 그 미국 등의 그 일부 국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무역 다각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특히 가장 중요시했던 사항은 특히 이제 중산층 지층을 위해서 우리가 그 포용적 제도와 그 인클루시브 인스티튜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뭐 기회와 평등이 보장되고 그 능력이 중시되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우선 그러면 그 박정원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그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황원재 교수님의 발표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간략하게 발표에서 이제 미중 경쟁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셨고, 또 설득력 있게 그거를 잘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단순히 이제 코스트만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산업에서는 새로운 기회도 함께 만들어내는 것인지도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만약 기회로 존재한다면 이 발표에서 제시하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하다면, 이제 발표에서 중산층 축소를 세계 변화의 결과로 좀 설명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한국 국내 구조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요인의 영향과는 어떻게 구분을 하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다음으로 네, 딜런 교수님께서 네, 발표 말씀해 잘 주시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마 뭐 코멘트나 질문 하나 있는데요. 발표로 시작하셨을 때 그 지금 그 세계화 위기 뭐 문제로 이렇게 제시하신 것 같은데, 저 요새 그런 주장 좀 들었거든요. 앞으로 가는 세상은 뭐 미국 주도하는 진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블록이 설거고, 뭐 유럽, 뭐 일본, 한국 뭐 다 포함하는 블록이 설거고, 뭐 중국을 주도하는 뭐 러시아, 뭐 이란 그런 블록이 있을 거다, 그런 뭐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사실 한국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미국이 주도하는 블록에서는 그 중국 경쟁이 없을 거라니까, 대신에 맘대로 그 한국, 뭐 조선, 뭐 한국 AI, 뭐 한국 그런 미국이나 유럽에 없는 산업 분야에서는 큰 도움 될 거라,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됩니다. 네. 네, 그러면 황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그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들 주셨고요. 제가 이제 페이퍼에도 오늘 발표할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페이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세계화의 위기, 이제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위기가 반드시 위기만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 또 이 변화 속에 기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만이 가진 이제 미국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중국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분 발휘해서 우리가 얻어낼 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주 항공에 대해서도 최근 그 관심이 많은데요.
우주항공에 한국을 참여시키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한국이 계속 그러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에게 요구했던 것이 이제 미사일 그 레인지에 대한 그 제한이 있던 것을 몇 년 전에 풀지 않았습니까? 2021년인가 풀어왔고 우리가 자체 기술을 가지고 나로인가요? 그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도 만들고 자체 기술로 미사일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미사일 그 제한을 풀어줌으로 해서 인공위성을 쏘올릴 이제 라켓이죠. 이제 미사일은 이거 라켓이라고 하는데 사실 같은 개념이죠. 미사일로도 쓸 수 있고 군사 목적으로 상업용으로도 라켓 쓸 수 있는 그 기술을 이제 저희가 최근에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그러한 제한을 풀어줬고 더불어서 그것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컸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적으로 유리한 어떤 대안을 끌어냈다. 이번에 이제 뭐 핵 잠수함 같은 것도 건조와 관련해서도 필라델피아에 이제 조선소를 만들어주고 하면서 또 거기서 핵 잠수함을 만들게 도와달라, 원료를 제공해달라 이런 딜을 했던 것처럼 일부 다행히 우리가 줘야 될 건 줘야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런 현명하게 대처를 한다면 우리의 수건이었던 부분들을 얻어낼 수도 있는 그것에 대한 평가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핵화가 한국의 한반도 핵화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둘째의 문제고요.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요구하는 우리 투자와 이런 걸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갖고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칩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중국과의 뭐 칩을 생산하는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고 미국이 2024년에 또 무역 규제를 상당히 했는데 우리가 한일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그 무역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 문제로 해서 그때 이제 한국 경제 망한다라는 얘기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들을 일본이 제공하는데 그것이 없으니 우리는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노력해서 자체 생산을 해서 지금은 스스로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외국에 수출할 우리 반도체를 미국이나 타이완이나 한국 거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면 중국이 더 빠르게 쫓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해서 역효과가 낼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기가 있지만 그런 걸 잘 이용하면 충분히 이제는 비용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도 필요에 의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기가 길게 보면은 이제 위기인 건 맞죠. 당장은 고통을 받겠지만 내부적으로 더 투자를 하고 현명하게 무엇이 이제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우리 국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중상층의 붕괴 이러면 이제 두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해드린 것 같고 중상층 붕괴와 더불어서 구조적 원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이 이처럼 왜 아메리카 퍼스트 파리시로 지금 나가게 됐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중산층의 붕괴로 저는 봅니다. 미국이 많은 학자들이 권위주의 가치가 대두되고 왜 트럼프가 두 번이나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중산층이 미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빈부격차가 큽니다. 하위 20%의 평균 소득이 2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 상위 20%의 이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런 40만 불이 넘습니다. 상당히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중산층에서 하락한 그 화이트 블루 칼라 사람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했죠. 그렇게 변했던 구조적인 원인은 중산층의 붕괴, 제가 말씀드린 신자유주의의 패배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지나친 자유를 주었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통제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건 미국이 재정적인 파탄이 왔기 때문이다. 최근은 좀 줄었지만 작년에도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127%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 이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경우가 2007, 8년도에 있었던 그 금융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왜 생겼냐를 보면은 그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그렇죠, 금융권에서 불필요하게 너무 자유를 줘서 불필요한 위험한 자산을 상품을 만들어서 유통함으로써 해서 그런 금융위기가 왔던 거 아닙니까? 코비드 19 때 또 한번 큰 점프를 합니다. 이때 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2007, 8년도에는 한국의 1.5배 경제 1.5배 돈을 썼고요. 지난 코비드 19 때 2년간에 거쳐 쓴 돈이 한국 경제 GDP의 3.5배에 해당되는 돈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부채가, 근데 그 돈을 반드시 써야 되느냐, 금융위기가 반드시 일어났어야 되느냐, 그게 구조적인 원인인 거죠.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어떤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지나친 자본에 대한 자율과 국가가 공공재에 대한 생산에 대한 개념이 약화됨으로 해서 중상층이 붕괴되고 금융위기가 오고 정부가 지나치게 코비드 19 때 돈을 쓰고 미리 이 보건제도가 사실은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보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구조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미국이 취약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중상층의 붕괴와 지나친 재정의 낭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쉽게 하나만 뽑을 수는 없는 문제인데요. 제가 중상층의 붕괴가 큰 원인이다, 이것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와 같이 제가 볼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중상층이 붕괴됐고, 또 같은 구조적인 원인으로 해서 한국도 미국과 같은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책이 오히려 한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더 낙후되고 중상층의 몰락을 가져오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우려되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의견은 그렇습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예, 예. 여쭤봐도 됩니까? 그 구조적 요인이 이제 사실은 그냥 그다음 잠깐 배경으로 나온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게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논문에서 조금 더 디벨롭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될 예. 건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책의 주제는 이제 세계화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될 조존 과제와 취해야 될 전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발표한 거는 이제 일부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챕터에서는 이제 구조적인 한국의 발전할 수 있었던 구조적인 이유와 제도들, 그리고 그 제도들이 약화되었던 부분들, 따라서 지금 이제 위기 시에 그 제도를 보완한 쪽에 오히려 제도를 더 약화시켜주는 잘못된 처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책에 이제 내년쯤 나오기를 기대하고 나오면 그 다른 챕터에서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그 박정원 교수님의 그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그 서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두 분께서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이게 그 카테고리가 조금 그 어려운 카테고리에 연구를 하셨는데 담론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담론 연구. 네, 맞습니다. 네네. 그 말씀하시는 게 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전환 언어가 확산되어도 안보 핵심 기준과 시간 감각이 유지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전환 언어가 어떤 기준으로 이해되는가라는 질문에 전환이 기준 언어로 흡수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분석들을 판단 위계가 유지될 것인가 해체될 것인가, 시간 구조가 단절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분석틀을 두면서 이 둘이 그 특히 이제 시간 구조는 지속, 판단
위계는 유지가 지속이 되면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치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 치환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신데요. 이는 그 정체성 전환과는 그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전환이라고 하면 판단 판단 위계는 해체가 되고 시간 구조는 단절이 되는 게 정체성 전환이라고 할 때, 이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 판단 위계는 유지가 되고 그 시간 구조는 이제 지속이 된다라는 의미의 치환입니다. 그러면서 전환의 표현이 그 기존 안보 어휘와 결합되면서 또 그 결합된 상태로만 정당성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 안보 논거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그 혁명 등의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특히 이제 그 선립 후파라는 그 사자성어를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세우고 뒤에 파괴한다. 뭐 예컨대 그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새로운 공급 체계와 뭐 재생 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기존 화석 연료 체계의 그 단계적 해체를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 구조가 그 연장이 되는 것은 즉 미래는 단절이 아니라 관리의 시간이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변화는 존재하지만 구조는 이동하지 않는다. 즉 중국어 담론에서 그 안보 정체성은 교체되지 않고 그 단지 치환될 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해서 그 황 교수님께서 먼저 그 토론해 예.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말씀드릴 수도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에너지 전환의 흐름과 큰 주제죠. 전 세계적으로 그 한계에 대한 중요한 고찰을 하신 논문으로 생각됩니다. 언어와 문건, 특정 정책에서 나타나는 그 말들, 언어들, 담론들에 몰입되지 말고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주제와 연관지어서 포괄적으로 보아야지만이 그 정책이 가진 한계와 연속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함의를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처음에 딱 아니면 결론 부분에 딱 주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중국 문건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와 지속의 다이나믹을 살펴보신 점 아주 훌륭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도움을 드리자고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논문의 앞부분에서 저같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접했을 때 이해하기 좀 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에너지 전환의 목적은 무엇인지, 왜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있고, 또 안보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안보의 목적은 또 무엇인가라는 설명이 있으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왜 함께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처음엔 좀 석연찮고 둘 다 중요한 주제지 않습니까?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 안보도 증진시키고 위협이 되면 안 된다. 둘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왜 이 두 가지 주제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쪽으로 인식되어야 되는가? 이제 치환이란 말씀하셨는데 치환이 이제 영어로 substitution이고 대체, 저는 이제 대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체라는 건 이러한 에너지 안보란 주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데 그것을 대체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실제는 전환은 큰 의미가 없는데 전환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안보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대체 효과를 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왜 이 두 가지 서로 좋은 주제가 목적이 상충되게 봐야 되고 하나가 얻으면 또 하나는 좀 약화된 것 같은 인상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가령 에너지 전환이 왜 안보에 위협을 주는가에 대한 대답을 그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안보란 말씀을 계속 쓰시는데
어떤 안보인지 제가 정확하지 이제 죄송합니다. 책 그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 에너지 안보만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제 안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국가 안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명시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명확하게 하면은 저와 같은 분 사람들이 문외한들이 이제 따라가기에 좀 좋은 그 이해하기 좋은 그 아주 훌륭한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오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 뭐 A부터 하나도 모르는 주제라서 그 똑똑한 코멘트를 하기 어려운데요. 최근에 그 중국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좀 쇼크가 많아잖아요. 뭐 그 중국은 그 베네수엘라한테 많이 의존했는데 그 베네수엘라는 미국한테 이렇게 그 공격당하고, 그리고 뭐 이란한테도 많이 의존했는데 뭐 이란도 뭐 이렇게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는 중국은 많이 불안할 거고, 뭐 중국은 목소리 내거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개입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많았는데, 결국은 중국은 그나마 조용하고 뭐 대단하게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 안보 에너지에 대한 뭔가 뭐 자신감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 연구하신 거랑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자신감 그 소류에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하면 네네. 네. 그러면 네, 아, 박사님께서 두 분의 답변해 코멘트 너무너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너지 논문의 이제 앞부분이랑 뒷부분 결론 부분에 이제 조금 주장할 부분을 좀 더 채워넣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는 그냥 단지 에너지 안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넣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왜 에너지를 전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보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두 개가 상충되는지에 대해 관련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거기에 대한 이제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안보는 우선 기존의 그냥 안보가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입니다. 근데 계속 에너지 안보 하다 보니까 뒤에를 그냥 안보라고 적어서 아마 헷갈리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선은 이것이 나온 저는 우선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되었냐면, 우선 기후변화가 저는 중점이었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 피크, 그다음에 탄소 중립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에너지 안보가 왜 갑자기 기후변화로 넘어갔는지가 거기에 이제 중간 단계가 에너지 전환이었거든요. 유엔에서도 발표했듯이.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게 중점을 두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에너지 전환과 그러면은 지금 예전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안보였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에너지 안보 안에 기후 변화가 들어간다는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가 안보의 일종이다라는 말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안보가 제일 1순위입니다. 국방부의 가장 1순위 안보인데, 거기에 에너지국에서 발표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보의 1위는 에너지 안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이제 에너지국에서 발표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에너지 안보가 과연 정치적인가, 아니면 경제적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전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전환이라는 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요. 하다 보니까 전환이라는 말이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여전히 필요하고, 그 전환이란 말은 그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장 중국의 이제 문건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단어가 이미 굉장히 세고 그다음에 변화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예시에서 설명했듯이 혁명이라던가 아니면 탄소 피크 아니면 탄소 중립이라는 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갔지만 앞에 에너지 안보의 보장이라던가 에너지 안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고 국가의 관리라는 말이 항상 들어갑니다. 이것은 결국 전환이라는 뜻은 국가가 관리하는 에너지 안보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이건 제가 중국 사례 하나만 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 전환이란 말이 꼭 전환이 아니라 치환이라는 말로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연구해서 깨닫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이제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후 안보국도 생겼고요. 여기에서 기후 안보국이 과연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를 따로 둘 것인가? 저는 여기도 약간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안보에 기후 변화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에너지 안보국에 에너지 안보가 들어가느냐, 이 두 개가 상충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에너지 안보의 발전이 조금 이렇게, 이건 저의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뎌지거나 아니면 사람들 생각이 두 개로 갈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후변화는 이미 유엔에서 에너지 안보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기후안보국이라는 거를 이미 설치해서 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상충되는 옛날식, 어떻게, 이게 제가 너무 세게 말씀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상충되는 정책을, 후퇴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이란 말을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그러니까 또 재생에너지 여러 가지를 합칠 수 있는 치환이라는 말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 연구를 시작했고, 교수님의 답변에 좀 이게 되는 건지 이제 네, 전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겠고, 그 다음에 저 박사님 모턴 빌런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베네수엘라 건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뭐 미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오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얌체짓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베네수엘라가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중국은 당연히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베네수엘라와 이제 그 유전을 협력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자신만만하고 목소리가 커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중국이 들어가다 보니 당연히 뭐 별 말하지 않고 당연히 남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라는 생각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이 연구는 제가 예전에 석사 때 했었던 연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지금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하는 것은 너무 지정학적이고 지경학적인 내용이어서 아마 이 부분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연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중국이 자신만만하다 아니면 자신감이 있고 뭐 수입을 여러 가지 나라에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다른 방면에서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인데요. 그 모틴 박사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서머리를 하면 그걸 이제 시작점으로 다른 두 분께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틴 박사님께서는 전략적 평가절하, strategic self-hatred라는 되게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국가의 자기재산 파괴인데요. 이 자기재산 파괴라고 하는 게 의외로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개념인데 territorial depression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장점으로는 억제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침공자가 자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막고, 그다음에 장기적 저항에 보다 유리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침공자가 가치 있다고 판단을 해야지 이 전략이 먹히는 거고요. 쉽게 파괴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리, 철도,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점으로는 preventive attack, 선제적인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패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오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심리적 데미지, 그리고 이제 약함의 표시도 함께 보여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점, 단점이 있는, 특히 이제 단점이 보다 두드러진 그러한 전략을 왜 선택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전쟁 수행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 동맹국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대표적인 예로 크게 두 가지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는 2차 대전 시기에 스웨덴,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냉전기의 스위스인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1939년에 나치 독일의 위협을 받으면서 철광석 광산이 스웨덴이 가지고 있는 나치 독일이 노렸던 가장 어떻게 보자고 하면 전략적인 가치가 있던 자산인데, 이 철광석 광산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침공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었던 바 있고요. 스위스가 냉전기를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스위스 자체적으로 이 냉전기라고 하는 게 전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스위스가 쉽게 영토가 점령이 당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으로 주요 인프라를 만들 때 미리 내부적으로 폭발 장치를 많이 설치해 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스위스를 점령해봤자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시그널을 줬던 게 사례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례, 또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현재의 국제 상황에서 어떤 개념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대만하고 발틱 국가 문제를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 특히 이제 대만을 얘기를 하시면서 대만이 과연 이러한 영토 절하 또는 전략적 평가 절하를 추진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셨고, 그 이유로서 대만은 동맹국은 아니지만 주요한 파트너로서, 전략적 안보적 파트너로서 미국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예컨대 TSMC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 발트 국가들이 과연 그럼 이러한 자기 재산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동맹국의 존재로 인해서 발트 국가들도 스스로 자기 재산을 파괴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서머리는 이상 마치겠고요. 이에 관련해서 황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논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괜찮으시다면 시간은 없지만 베네수엘라 말씀하셔서 간단하게만 저도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와 관련돼서 베네수엘라 이제 미국의 제재를 2019년 받으면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1월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면서 이제 새로운 딜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하루에 밀리언 배럴 넘게 양산을 했고, 그 전에 300밀리언까지 했는데, 그리고 그전 이제 이 전쟁 마두로 대통령 이전에 대부분의 생산된 원유가 중국으로 수출이 되었었죠. 근데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면서 모든 원유 수출이 미국과 인도로 가게 됐고 중국으로는 거진 안 가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미국이 이미 계획한, 그리고 이제 원유 판매액이 전부 다 미국 재무부 어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에너지 통제와 그리고 재정적인 것도 확보를 한 후에,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이란 전쟁을 일으킨 거죠. 제가 볼 때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이 한 10% 미만인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 10%를 메꾸고 있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한 후에 중동의 정쟁을 일으켜도 일시적인 그런 병목 형상은 미국은 겪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 베네수엘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 확보하고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이제 이란을 이제 폭격을 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이 별개가 아니란, 근데 다 에너지와 관련돼 있다라는 체제 정복과 이를 통해서 원유 확보 그리고 공급망 확보를 위한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부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들이 크다. 기후 영향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에너지 안보와 관련돼서는 그게 다 연결되어 있고 그만큼 중국이 지금 힘들다라는 상대적으로 인도가 혜택을 보고 있고 미국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걸 양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발표하신 논문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례들도 있고 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게 도움을 드리자고 이제 논평을 드리자면 앞부분에 어떤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이 지금 디프레이션 뭐라 그랬죠? 테리토리얼 디프리시에이션 라고 했는데 그거를 브로큰 넥스 스트래티지라고 했는데 이걸 좀 더 큰 그랜드 티오리에 좀 연결 지어지면 논문의 가치가 더 빛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말씀하시는 것만 두고 보면 디터런스 티오리에 맥이 다 있거든요. 디터런스 티오리는 억제 이론이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디터런스 티오리에 이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죠. 어떤 경우에 억제가 가능하냐 하면 이제 전쟁의 원인은 이제 스테이크 이제 그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금 그게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으켰을 때의 그 코스트 비용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과연 이길 수 있는가라는 이길 가능성 이게 가장 큰 거죠. 근데 이제 그 다른 부분들이 고정돼 있다면 그 이제 그 어썸션이거든요. 그 다른 비용이나 이길 가능성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 스테이크를 줄인다면 상대방이 그 전쟁을 일으킬 동기를 좀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억지 이론과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인다지니어티한 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테이크가 줄인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찬스 위닝이죠. 그러니까 디펜드 보호국이 이길 수 있는 찬스를 또한 줄입니다. 왜냐하면은 TSMC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타이완을 중국이 점령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미국이 개입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TSMC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수입을 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개입을 해요. 근데 타이완에 TSMC가 없다. 지금처럼 미국으로 프로덕션 라인 2배로 옮기고 일본으로도 옮겼죠. 점점 TSMC가 타이완을 떠나는 게 미국의 이익이죠. 타이완의 이익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타이완은 점점 더 중국으로부터 공격받았을 시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분명히 TSMC 가치는 타이완 내에선 줄어들지만 그만큼 미국의 개입, 동맹국의 개입 여지는 줄어들고 따라서 타이완이 이길 가능성 줄어들고 중국의 이길 가능성은 늘어나죠. 따라서 스테이크는 줄어들지만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거나 아니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를 줄이는 것이 스테이크가 줄이는 것이 다른 중요한 독립 변수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인더지니어스한 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안보가 전쟁의 변수가 그 동맹 공식 동맹국은 아니지만 동맹의 개입이 아주 큰 변수이기 때문에 그 사례로는 적합지 않기 때문에 좀 그 스코프 컨디션 이 이론 분명히 좋은 이론인데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타이완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분명히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그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안 될 수 있는 경우의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시면 좀 더 훌륭한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논문 매우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에는 자세히는 잘 몰라서 간단하게만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주제가 이제 territorial depreciation이었는데 이게 이제 침공 억제 전략적으로 설명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제 이러한 조치를 이제 영토의 가치가 낮다라는 그 territorial depreciation이 아니라 이제 방어의 의지가 약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 전략이 억제보다는 오히려 다른 나라의 침공을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다른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그럼 코멘트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그 대단한 코멘트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원재 교수님 코멘트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다른 큰 이론이랑 연결할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연구가 끝나지 않아서 저도 뭐 어떻게 갈 건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그 억제론이랑 많이 그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디나이얼이죠. 그 내 자산 얻지 못하게 밀입하게 한다. 그래서 뭐 디나이얼 그 억제 전략에 속하는 거 같기도 하고 어차피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할 거고요. 뭐 대만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뭐 대만 사람들은 이런 전략을 안 취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전략을 취하는 순간은 미국이 대만을 보호할 요인을 줄어드리는 거죠. 동의하는데 어차피 그 스코프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니라 그 다른 미국 전문가 그런 사람들은 그 얘기 미리 하기 때문에 여기 대만 사례 얘기거든요. 그냥 여기 그 계기인데 그 사례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스코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핵심이 아니니까. 네, 어차피 그 대단한 코멘트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정원 교수님 코멘트도 또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런 전략에 들어가면은 그 방어 의지가 약한 걸로 그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전쟁 요인도 될 수 있다. 또 동의하는데 여태까지 연구한 걸 보면은 그런 국가에서는 그런 고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위스나 특히 스위스에서는 이런 전략을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 얘기한 거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숨지 말자. 대신 이거 알게 하자. 왜냐하면 상대방은 정말 모든 자산이 파괴될 거라고 알아야 그 억제력은 올라간다. 스위스 사람들은 이런 뭐 선제 공격이나 그런 걱정이 없었더라고요. 스웨덴 경우는 공개적으로는 아니는데 그냥 독일한테 그 비밀리 그 전달했어요. 들어가면 뭐 답하게 한다 했는데 그 스웨덴 사람들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독일은 우리나라를 침공하려면은 뭐 많은 군사력 투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안 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위협하더라도 단순하게 안 할 거고 정말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위협이 있어야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 정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공격 없이.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조금 고민한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스웨덴 사람들도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되고 어차피 영국은 뭐 이런 걱정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집트나 그런 뭐 파나마 아직 연구 마무리 안 했는데 얘네들도 고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점은 의식하고 있는데 일단 사례 연구를 할 때는 그런 거는 안 들어가는 것 같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그럼 이 세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